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재혼하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3개월 만에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잘못 들었기를 바랐죠.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가장 잔혹한 배신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쩌면 여러분도 겪고 있을지 모를 그 이야기를.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40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나 남편 아침을 차렸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빈 침대 반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여보, 오늘도 또 혼자 일어났네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부엌에서 혼자 식사를 준비하는데 두 사람 몫으로 차려놓던 상을 한 사람 몫으로 차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자꾸 습관적으로 2개씩 꺼내게 되거든요. 반찬통을 열어보니 김치에 곰팡이가 슬어 있더라고요. 아, 또 버려야겠네. 혼자 먹으니까 자꾸 상해요.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는데 아침 뉴스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그게 바로 저였어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들 민수였죠. 엄마,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너는? 엄마, 제가 오늘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 미영이가 오늘 점심에 갈 거예요. 그래. 안 와도 되는데. 엄마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안 가요? 미영이한테 잘 좀 해주세요. 아들은 제가 혼자가 된 이후로 매일 안부 전화를 합니다. 고마운 일이에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김순희, 68세, 과부, 독거노인. 남편이 떠나고 나니 이제는 그냥 혼자 사는 할머니가 되었어요. 이게 내 정체성의 전부인가 싶어 서글퍼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문을 가져오려 했는데 이상했어요. 신문이 3일치나 쌓여 있더라고요. 아, 내가 며칠 동안 밖에 안 나갔구나. 남편이 있을 때는 함께 매일 산책도 나가곤 했었는데 이제는 나갈 이유도 만날 사람도 없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점심시간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 미영이었죠. 어머니, 미영이에요. 문을 열어주니 평소와는 다르게 무척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혼자 점심 드셨어요? 아직? 넌 먹었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드실 거 해드릴게요. 이상했어요. 평소 미영이는 저희 집에 와도 그냥 인사만 하고 아들 방에서 쉬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직접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며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미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집에 음식이 별로 없네요. 혼자 먹으니까 많이 안 해도 돼서. 그래도 영양가 있는 거 드셔야죠. 제가 다음에 반찬 만들어서 갖다 드릴게요. 괜찮다고 바쁜데 그럴 필요 없다고 했더니 어머니, 제가 바쁘긴 해도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라고 하더군요. 함께 식사를 하는데 미영이가 제 일상에 대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뭐, 그냥 지내지.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텐데 어디 나가시지 그래요? 어디를 나가라는 건지. 갈 데도 없는데 경로당이라도 나가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지만 경로당 가면 온통 시끄럽고 험담만 한다던데 싫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래도 혼자 계시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이가 이렇게 제 일상에 관심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고마우면서도 왜인지 어색했죠. 그런데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뭔데?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괜찮다고 적응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이렇게 계속 혼자 계시면 건강도 안 좋아지실 것 같고, 라며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제가 아프기는 멀쩡한데 뭘 그렇게 말했더니 미영이가 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좋은 분 한 분 알고 있거든요. 좋은 분? 내 나이도 비슷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인품도 좋으시고, 그때 저는 미영이가 뭘 말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어요. 미영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니? 미영이가 당황하며 그게 그냥 친구로라도 사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친구, 네. 그냥 이야기 상대도 되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그때는 정말 단순한 친구 소개인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제 외로움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고맙긴 하지만 아직 그럴 마음이 없다고 했더니 미영이가 빠르게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그냥 나중에 마음이 바뀌시면. 이라고 하더군요. 그래, 나중에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했어요. 미영이는 안도한 표정으로 네. 그럼 제가 먼저 일어날게요, 어머니. 너무 혼자만 계시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라며 갔어요. 미영이가 떠난 후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미영이가 저를 걱정해서 온 건데 왜인지 더 외로워졌거든요. 그리고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좋은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라는 그 말이 친구 소개. 정말 그냥 친구였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미영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혼자 계시면 답답하실 텐데 건강도 안 좋아지실 것 같고 이 말들이 왜 자꾸 걱정으로 들리지 않고 뭔가 다른 의미로 들렸을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또 잠 못 이루는구나.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며느리가 꺼낸 그 친구 소개가 얼마나 잔혹한 제안의 첫걸음이었는지. 미영이가 또 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준비해 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린 그분 있잖아요. 그 친구 소개 말이구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려던 참에 미영이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더군요. 이분이에요. 박철수 씨라고 하는데 올해 71세세요. 부인이 5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사진 속 남자는 그럭저럭 인상이 괜찮아 보였어요. 미영아, 너 이분과 어떻게 아는 사이니? 그게 저희 동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에요. 가끔 마주쳐서 인사하곤 했는데 혼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미영이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어요. 이분도 혼자 사시고 어머니도 혼자 사시고 서로 의지가 되어드릴 수 있잖아요. 저는 뭔가 당황스러웠어요. 미영아, 너 지금 뭘 말하려는 거니? 미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어머니, 재혼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재혼. 그 말이 제 귀에 들린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어머니, 요즘에는 시니어 재혼이 흔한 일이에요.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미영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미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생각?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재혼을 생각하라고요? 남편이 세상 떠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리야? 어머니, 그래도 계속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건강도 걱정되고, 경제적으로도. 경제적?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거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지내시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텐데. 큰 집?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에요. 아들 민수가 이 집에서 자라고 결혼해서 나간 집이고요. 추억이 가득한 우리 집을요. 이 집이 뭐 어때서? 아, 그게 아니라,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만약에 재혼을 하시면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곳으로 이사하시는 것도. 이사? 재혼? 이 모든 게 다 계획된 것 같았어요. 미영아, 너 지금 나한테 집을 팔고 재혼하라는 거니?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죽은 지 3개월 만에 다른 남자와 살라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미영이가 말을 바꿨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어머니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죽은 남편까지 끌어들이다니. 내 남편 이야기는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야. 어머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는 정말.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당장. 미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라고 하더니 결국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먼저 가볼게요, 어머니. 제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재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중얼거렸죠. 여보, 며느리가 나보고 재혼하래요. 당신이 떠난 지 3개월 만에.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그때 그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인데 3개월 만에 다른 남자를 찾으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미영이의 말 속에 숨어 있던 다른 의도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 큰 집 이사. 이 모든 단어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혹시 미영이가 이 집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미영이의 말들이 계속 되돌아왔거든요. 특히 경제적으로라는 말이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누가 그랬나요? 남편이 남겨준 연금도 있고 제가 열심히 아껴 모은 예금도 있어요. 당장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미영이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다음 날 저녁 민수가 회사에서 곧바로 달려왔어요. 미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뻔했죠. 엄마, 미영이한테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 미영이가 엄마 걱정해서 좋은 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화를 내시면서 쫓아냈다고. 아들의 첫마디부터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거든요. 민수야, 너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뭐가요? 남편이 죽은 지 3개월 만에 재혼하라는 게. 민수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미영이가 재혼하라고.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안한 거지. 제안? 그게 제안이라고? 내 아빠 영정 앞에서 다른 남자 사진을 보여주는 게 엄마, 미영이도 엄마 걱정해서 한 일이에요. 또 그 말이에요. 걱정해서, 걱정?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니? 민수가 의자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내가 뭘 잘못했니? 밥도 챙겨 먹고, 약도 잘 챙겨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점점 우울해지시는 것 같아서요. 집에만 계시고 사람들도 안 만나시고. 우울? 남편을 잃고 슬픈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민수야, 나는 내 아빠를 사랑했어. 40년을 함께 살았다고. 그 사람 없이 사는 게 힘든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알아요. 엄마 하지만 아빠도. 엄마가 평생 혼자 우울하게 사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또 죽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네요. 미영이와 똑같이. 내 아빠 이야기는 너희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데 민수가 한 말이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어요. 엄마, 사실 저희가 더 걱정되는 건 엄마가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 뭐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니? 만약에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사고가 나시면 누가 알겠어요? 이웃집과도 떨어져 있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민수도 미영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민수야, 너도 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니? 그게 아니라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요양원은 아니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라든지. 요양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요양원? 아,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민수야,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니?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냥 뭐? 민수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본심을 털어놨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요. 아이 둘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집값도 계속 오르고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계시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할까요? 비효율적. 제가 40년 살아온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비효율적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니? 이 집을 팔아서 엄마는 좀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곳으로 이사하시고 남은 돈으로는 남은 돈으로는? 민수가 머뭇거리더니 저희 집 전세 보증금에 좀 보태주시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미영이의 재혼 권유도, 민수의 걱정도, 결국은 이 집 때문이었구나. 아, 그래. 그거였구나.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니? 내가 죽기를 기다리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재혼이라도 시켜서 이 집에서 내보내려는 거 아니니? 엄마, 맞지? 내가 재혼해서 이 집을 팔게 되면 너희는 그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새 남편 집으로 가면 되니까 일석이조지.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하니? 30년 키워준 아들이 엄마 보고 집 팔고 나가라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너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집에서 나가라고? 그때 민수가 한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 혼자 이 집을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저희도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그래. 너희는 살아야지. 그런데 나는? 민수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애들에게는 걸림돌이라는 걸요. 민수야, 집에 가거라. 엄마, 가라고 했어. 그리고 미영이한테 전해라. 다시는 재혼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민수가 떠나고 나서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크게 울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런 아이였나요? 제가 잘못 키웠나 봐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걸림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서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정말 내가 이 집에 혼자 사는 게 잘못된 건가? 정말 나 때문에 아들 가족이 힘들어하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냥 남편을 잃고 슬픈 채로 추억이 가득한 집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건가요? 민수와의 갈등 이후 사흘 동안 저는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넷째 날 아침 현관 앞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 미영이가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왜 왔니?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 사과드리러 왔어요. 사과? 그리고 이거 어머니께서 좋아하실까 해서 사왔어요. 미영이가 건넨 건 고급 한과 세트였어요. 평소 같으면 고맙다고 했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받기가 싫더라고요. 괜찮다. 가져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미영이가 신발을 벗으려고 하는데 제가 막았어요. 들어오지 마.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미영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재혼 이야기는 정말 잊어버리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일까요?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 집에서 계속 사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추억도 많으시고. 이상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이 집이 너무 크다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했으면서요. 미영아, 너 갑자기 왜 이래? 그냥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어머니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때였어요. 미영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다가 종이 한 장을 떨어뜨린 거예요. 미영이가 황급히 주우려고 했지만 제가 먼저 봤어요.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남구 햇빛 아파트, 전용 면적 84이, 시세 15억. 서초구 하늘 아파트, 전용 면적 59이, 시세 12억. 그리고 맨 아래에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성북구 정릉동 단독주택, 대지 50평, 예상 시세 15억. 제 손이 떨렸어요. 미영아, 이게 뭐니? 어머니, 그건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 미영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그냥 그냥 내 집 시세를 조사해 놓고 그냥이라고? 어머니 오해예요. 그건 제가 오해? 뭐가 오해라는 거니? 내 집 팔 생각으로 이미 이사갈 집까지 알아봐 놓고? 그때서야 미영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건지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사실 사실 뭐? 민수 오빠가 지금 회사에서 정리해고 대상이에요. 정리해고?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전세 보증금을 못 마련할 것 같아요. 집주인이 계약 만료되면 나가라고 해서. 아, 그래서 제 집을 노린 거였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집을 팔아주시면 저희도 집을 살 수 있고 어머니도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잖아요. 새로운 시작? 재혼 말인가요? 미영아, 그러면 너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던 거니? 나보고 재혼하라고 한 것도? 미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남편 죽은 지 3개월 만에 재혼하라고 하고 집까지 팔라고 하는 게 죄송한 걸로 끝나니?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 둘 키우는데 그래,
너희는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좀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곳에서 그만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까지 속이고 이용하려고 했다니요. 미영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미영이가 떠나고 나서 저는 그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정말 자세하게 조사해 놨더라고요. 제 집 시세뿐만 아니라 근처 아파트들 가격까지 다 적어 놨어요. 그리고 종이 뒷면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설득 방법, 외로움 강조, 건강 문제 언급, 재혼 제한, 좋은 분 소개, 집 관리 부담 강조, 경제적 불안감 조성, 요양원 언급으로 압박. 이게 다 계획된 것이었어요. 제 외로움을 이용해서 제 불안감을 조성해서 결국 집을 팔게 만들려던 거였죠.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그 종이를 보여드렸어요. 여보, 보세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그 미소가 슬퍼 보였어요. 30년 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제게.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분노보다는 깊은 허탈감이 몰려왔거든요. 사람에 대한 실망감,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 그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뜻대로 당하지 않겠다고. 혼자서라도 제 삶을 지켜나가겠다고 말이에요. 먼저 경로당에 나가기로 했어요. 미영이가 권했던 바로 그 경로당 말이에요. 물론 제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으면 계속 우울한 생각만 하게 될 것 같아서였죠. 경로당에 가니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계셨는데 대부분이 자식들 험담이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명절 때만 와도 얼굴이 찌푸려져 있어. 그래도 와서 다행이지. 우리 아들은 결혼한 후로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를 짐으로만 생각한다니까. 처음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 제 상황과 비슷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하시고 외로워하시고 그 중에서 김정자 할머니라는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처음 뵙겠어요. 네, 김순이라고 합니다. 아, 정릉동에 사시는 분이시군요. 소문 들었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셨다고. 소문이 벌써 났나 봐요. 작은 동네라서 금방 퍼지죠. 그런데 며느리가 재혼하라고 한다면서요? 이것까지 소문이 났나요? 어떻게? 미영이라는 분이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들 있는지 말이에요. 정말 놀랐어요. 미영이가 정말로 재혼 상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순희 씨, 정말 재혼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 다행이에요. 요즘 시니어 재혼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돈 문제 때문에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자 할머니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최근에 이 근처에서도 그런 일이 몇 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혼한다고 집 팔아서 새 남편한테 돈 맡겼다가 남편이 그 돈 들고 사라진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 재혼 권하면 더 조심해야 해요. 부모 재산이 탐나서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그런가 봐요. 저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었네요. 경로당에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중학교 동창인 영숙이에게 먼저 전화했죠. 순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응, 그냥저냥. 너는? 나는 뭐 혼자 살지. 작년에 남편 보냈어. 영숙이도 혼자 사는구나. 힘들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롭더라.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좋아. 그런데 영숙이가 제게 물어보더군요. 너는 자식들이 어떻게 해? 잘해?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해야 할까? 아니면 괜찮다고 해야 할까? 영수가 사실 그래서 다 얘기했어요. 미영이가 재혼을 권한 일, 민수가 집을 팔라고 한 일, 그리고 오늘 발견한 그 메모지까지. 영숙이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이야, 애들이 완전히 너를 호구로 보는구나. 그런가? 당연하지. 남편 죽은 지 3개월 만에 재혼하라고? 그리고 집까지 팔라고? 세상에 어쩜 그러니? 영숙이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서더라고요. 정말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순이야, 절대 애들 말 들으면 안 돼. 집도 팔지 말고. 하지만 민수가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할지도 모른다는데. 그건 민수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야. 왜 엄마가 집까지 팔아서 도와줘야 해? 맞는 말이에요. 왜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포기해야 하죠? 영수가 그런데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나이도 이제 많은데. 순이야,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봐. 적어도 자존심은 지킬 수 있잖아. 자존심.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저도 사람인데 자존심이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해야 하죠? 영숙이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봤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명자, 옆 동네에 사는 선영이. 모두들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 부모 재산만 노리고 혼자 살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야지. 집은 절대 팔지 마. 한 번 팔면 다시는 제자리 못 찾아. 친구들과 이야기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저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다짐했어요. 여보, 저 이제 혼자서라도 살아볼게요. 우리 집 지킬게요. 민수와 미영이가 뭐라고 해도 제 뜻대로 살아볼게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가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 연금과 제 적금으로는 생활하는데 문제 없지만 집 관리비며 의료비며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무서웠어요. 만약 제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까? 민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혼자서라도 힘들어도 제 집에서 제 방식대로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저항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제가 경로당에 다니고 친구들과 연락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을 때 민수와 미영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둘이 함께 왔더라고요.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어요. 미영이는 아예 제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더군요. 왜 왔니? 엄마한테 사과드리려고요. 사과? 이제 와서요? 미영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엄마를 속이려고 한 건 민수가 미영이를 대신해서 사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미영이는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 직접 사과의 말은 없었죠. 사과는 됐고 할 말 있으면 해.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사실 제가 정말로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정말이었나 보네요. 언제? 일주일 전에요. 다음 달 말까지 나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상황이 급박한 거네요. 그래서 엄마, 저희가 살 곳이 없어요. 전세 보증금 2억을 마련해야 하는데 2억이나요? 그렇게 많이? 요즘 집값이 다 올라서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사도 못 가고요. 그러더니 민수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갑자기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이 집 팔아서. 아니, 팔지 마시고. 담보대출이라도. 담보대출? 제 집을 담보로요? 민수야, 일어서. 무릎 꿇지 마. 엄마, 정말 급해요. 저희가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미영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성급한 게 문제가 아니지. 나를 속이고 이용하려고 한 게 문제지.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시어머니를 속여도 된다는 거야? 미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아이들, 제 손자들 말이죠. 그 아이들이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까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다른 방법은 없니? 은행 대출이라든지. 엄마, 제가 실직자가 되면 은행에서 대출해주지 않아요.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정말 막막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수가 한 말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가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게 정말 걱정돼요. 또 그 얘기예요. 뭐가 걱정되는데? 지난주에 옆집 할머니가 집에서 쓰러지셨는데 사흘 뒤에 발견됐어요. 옆집 할머니?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정말이에요, 엄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만약 제가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엄마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안전한 곳? 미영이가 말을 이어받았어요. 어머니, 요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버타운이나 시니어 아파트 같은 곳 말이에요. 실버타운? 시니어 아파트? 결국 이 집에서 나가라는 얘기네요. 거기는 24시간 관리해주고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 또래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실 거고. 듣고 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죠. 그런 곳은 돈이 많이 들지 않니?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가능하겠더라고요. 이 집을 팔아서 입주비로 쓰시고 남은 돈으로는 저희가. 결국 그거였어요. 제 집을 팔아서 자기들이 쓰겠다는 거. 민수야, 솔직히 말해. 너희들이 내 걱정을 해서 그러는 거야. 내 집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민수가 당황했어요. 엄마, 물론 엄마 걱정이 우선이지만 하지만 솔직히 저희도 도움이 필요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30년 키운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민수야, 너는 정말로 엄마가 이 집에서 나가기를 바라는 거니? 민수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 혼자 이 집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도 살 길이 막막해요. 저희도 살 길이 막막하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엄마는 좋은 곳에서 안전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좋은 곳? 안전하게?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살라는 거예요? 민수야, 나는 이 집이 좋아. 내 아버지와 추억이 있는 이 집에서 살고 싶어. 엄마,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억은 마음속에 있다고요? 40년을 살아온 이 집이 그냥 건물일 뿐이라고요? 그때 미영이가 마지막 압박을 가했어요. 어머니, 만약에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저희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몰라요. 아이들까지 길거리에 나앉는다. 내 손자들이 어머니가 저희를 포기하시는 건가요? 포기, 제가 그들을 포기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건가? 손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험이 있는데 집 하나 때문에 버텨야 하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내가 짐이 되었나? 내가 죽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건가? 새벽 3시,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울었어요. 여보,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다시 민수와 미영이를 불러서 제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죠. 민수야, 미영아, 앉아. 두 사람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았어요. 아마 제가 집을 팔겠다고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너희들 말 다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다. 네, 엄마. 그런데 결론은 이거야. 저는 천천히 가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 집을 팔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재혼도 하지 않을 거고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도 가지 않을 거야. 민수와 미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러면 저희는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엄마. 민수야, 너는 이제 43살이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하니? 하지만 엄마, 저희가 정말 급한 상황이라고요. 급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왜 엄마 집을 팔아서 해결하려 하는 거니? 그리고 저는 제가 준비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집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 집 2층을 개조해서 하숙집을 운영할 거야. 하숙집요? 그래.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상대로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나도 외롭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야. 이건 경로당에서 정자 할머니가 해준 조언이었어요.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하숙집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그런 거 힘드실 텐데. 뭐가 힘들어?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거야. 내가 평생 해온 일이잖아. 하지만 그리고 만약 내가 아프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안전할 거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혼자 살면서 쓰러질까봐 걱정된다면서 하숙생들과 함께 살면 오히려 더 안전하죠. 미영이가 반대했어요. 어머니,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미영아, 너희들보다 더 위험할까? 그 말에 미영이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하숙비로 나오는 돈은 내 용돈으로 쓸 거야.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아라. 민수가 마지막으로 설득하려고 했어요. 엄마, 정말로 저희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민수야, 나는 너를 30년 키웠어.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신혼집 전세 보증금. 다 내가 도와줬지. 이제는 너가 알아서 살아야 할 때야. 그리고 미영아. 미영이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너는 30년 동안 내가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속이고 이용하려고 했지? 어머니, 죄송해요. 사과는 받을게.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날 민수와 미영이가 떠난 후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았거든요. 바로 다음 날부터 하숙집 준비를 시작했어요. 2층 방 3개를 깨끗하게 치우고 각 방에 필요한 가구들을 새로 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숙생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경로당에서 만난 정자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순희 씨, 우리 손녀가 컴퓨터 잘해. 그 애한테 부탁해볼까? 그래서 정자 할머니 손녀 지은이라는 대학생이 와서 도와줬어요. 할머니,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해요. 제가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지은이가 방 사진도 예쁘게 찍어주고 글도 써서 올려줬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집밥 제공하는 하숙집 이렇게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일주일 만에 대학생 2명, 직장인 1명이 들어왔거든요. 모두 착하고 예의 바른 젊은 분들이었어요. 할머니, 저녁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 몸 아프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오랜만에 제 요리를 맛있다고 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 달 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저 다른 일자리 구했어요. 월급은 좀 적지만,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전세 보증금도 어떻게든 마련했어요. 미영이 친정에서도 좀 도와주셨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제게는 3명의 하숙생들이 있어요.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요. 민수야,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네, 엄마. 그리고 사랑해요. 사랑한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보세요. 저 이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영정 속 남편이 더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혼자 살 수 있을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여보, 저는 이제 알았어요.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르다는 걸요. 저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 선택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제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68세든 78세든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오늘도 하숙생들이 할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라고 대답할 거고요. 이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순전히 제 의지로 선택한 삶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걱정한다는 이름으로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면 용기를 내어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물론 혼자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하숙집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아서 깔끔하고 따뜻한 하숙집을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외롭지도 않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